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0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납해일도 없죠. 그리고 뭐 특별히 쉬는 날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연말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지들끼리는 알아서 휴가 내고 놀기도 하지만 뭐 거래 자체는 내일까지 계속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간도 오늘까지만 올해는 방송을 하고 내일은 하루 정도 쉬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간도 오늘 방송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연말 증시라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도 또 시장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연말이기도 하고, 뭐 연말이라서라기보다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소퍼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가보면 약간은 터프한 조정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밤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전반적인 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금요일 미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난 거죠. 저는 뭐 연말 상황이라서 특별한 변화가 증시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작지 않았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해석해내지 못했던 뭐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 제가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최종적인 해석은 그냥 이거 같아요. 단기 상승 전환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근데 조금은 터프한 조정, 뭐 요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장인데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 강세를 보면서도 사실 단기 상승 전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요걸 확인했다, 이런 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해석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따지고 보면 금요일의 약세는 그냥 이 흐름, 우리가 예상했던 이 흐름을 확인해준 약세가 아니었나, 근데 다만 그 형태가 조금은 터프한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그 이상으로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런 해석, 이런 저의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런 해석,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저의 뭐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이슈를 뽑자면, 첫 번째는 금요일날 나타난 조정이 단기 유동성 축소에 따른 조정인가? 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장기물 금리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기는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락 위험을 기본적으로 증폭시키지 않은 초강세 종목들인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단기 상승 전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일반적인 종목들의 흐름,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유동성 축소에 따른 조정? 그리고 장기 금리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요. 사실 금요일 날 증시는 특별하게 하락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굳이 찾자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소포 금리의 아주 가파른, 하루인데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 굳이 찾자면 요 소포 금리의 상승입니다. 이 소포 금리가 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 재무부 채권을,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 요거를 이제 우리는 소포 금리다 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어쩌면 또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포 금리보다는 영국의 라이보 금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영국에도 똑같은 금리가 있거든요. 라이버 금리. 이 영국의 라이버 금리하고 같은 개념으로 미국에 있는 금리, 이걸 소포 금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넌 또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냥 한 말씀 좀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네. 보시면 소포금리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시계를 길게 해버리면 이렇게 계단으로 상승을 하죠. 이렇게 계단으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연준의 정책금리 레벨에 따라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금리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횡보를 보였던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연준 금리가 계속 동결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동결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는 구간에도 보시면 이렇게 가끔씩 이런 식으로 발작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축소되거나 뭐 이럴 때, 단기 유동성이 축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요럴 때 이제 초단기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초단기 금리가 위로 튀는 경향이 있는데, 요럴 때 아주 가끔씩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소포 금리가 기본적으로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만, 금융시장에서는 헤지펀드 같은 그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제 자금을 사용할 때, 주식을 사거나 뭐 어떤 자산을 살 때 자금을 쓰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자기 돈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다 시장에 단기 콜 자금을 이용해서, 단기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랍 트레이더였잖아요. 프랍 트레이더는 자기 자본 운용입니다. 회사의 고유 계정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건데, 실제로 회사에 뭐 제가 KB 프랍이다 하면 KB 프랍 내에 있는 그 은행 예금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증권계좌에 인출이 돼서 거기서 돈을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자금, 그때 기준이 되는 자금이 이 소포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 중에서 보면 뭐 롱숏 펀드나 그 차익거래 펀드 같이 로우 마진 펀드,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 수익이 낮은, 그러니까 뭐 타겟 1년 타겟 한 4%, 5%.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하는 거죠. 이 자기의 전략 자체에서의 기대 수익은 3%, 4%짜리 전략인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그런 헤지펀드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소포금리가 위로 딱 튀면은 손익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전략 구조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포금리가 위로 튈 때 일시적으로 포지션 청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100%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증시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증시가 영향을 받는 날도 있고 또 받지 않는 날도 있는데,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조금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소포 금리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포 금리가 굉장히 위로 많이 튀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소포금리가 위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작적으로 큰 폭으로 뛰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뭔가 금융 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딱 생기면 위금리부터 위로 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뭐 정부거나 아니면 시중 은행이거나 단기 유동성을 회수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단기 금리들이 이렇게 축소가 딱 나타나는데요.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인데 그냥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증시가 약간은 비교적 그냥 조정을 받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좀 조정폭 자체가 비교적 좀 터프한 수준으로 조정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뭐 요런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의 조정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금리가 소포 금리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참에 연말이기도 하니까 우리 또 뭐 공부 하나 하면 좋잖아요. 그 차원에서 소포 금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요거에서만 좀 끝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소포금리가 위로 튀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시중 전체의 금리의 상승의 어떤 전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오른다. 근데 이게 만일 이 단기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에서 소포금리, 초단기 금리가 튀는데 이게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시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의 기준선이 얼마일까 하면, 제가 얼마 전에 SBS BG에서 한 4.65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4.65가 오히려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이야기하면 4.7 이상으로 10년물 금리가 튀게 되면, 위로 형성이 되게 되면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긴 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좀 더 시계열을 늘려 볼게요. 장기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4.7은 이때 한번 넘었던 적이 있지만, 다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4.7인데 이 4.7을 넘어가면 어떤 금리가 새로운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장기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좀 안 좋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좋게 상승하는 경우, 즉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증시가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으니 그러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장기물 10년물 금리가 4.7%를 넘어가는 부분인가? 그거가 가장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볼 때, 가장 강세 종목군들이 어떤 조정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판단의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도주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개, 한 4개 정도의 종목을 찾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 조정이었거든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형태가 단기 상승 기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은 아니고, 그냥 플랫으로 좀 정체로 전환되는 수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브로드컴 보시면 그냥 그렇잖아요. 머리선도 안 깨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나타나봐야 요 정도 플랫 조정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지는 않고, 애플 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아닙니다만 진짜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었습니다. 뭐 의미 있는 셀사인이나 변곡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봐야 뭐 5일선 11선 조정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금요일날 제일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 테슬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테슬라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한 5% 가까운 조정을 보였죠. 근데 보시는 형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잖아요. 단기 상승,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 정체로 전환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단기 정체로 전환된 레인지는 한 요 정도 레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였던 테슬라의 흐름은 요 레인지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뭐 예상 이상으로 큰 폭의 조정이 테슬라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건 오히려 좀 오바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가 한 3.7%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플랫으로 전환되는 수준의 조정이지 그 이상의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강한 종목군에서 최소한 하락 위험이 증폭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오늘 밤에 만약에 팔란티어가 그냥 갑자기 급락 나와서 여기까지 빠진다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을 달리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오늘 밤에 이만큼까지 빠질 거다라는 가정, 뭐 어떤 결정,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재까지 금요일까지의 모습만 놓고 볼 때는 사실 가장 강한 종목군에서 특별한 조정의 흐름은 없었다. 특별한 국면 전환, 단기 하락의 위험의 증가, 이런 모습들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주도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에 워낙 특징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특징주들, 레기티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보면 추가 상승의 흐름이었지, 뭐 본격적인 하락 리스크의 증가, 이런 정도의 약세는 아니었단 말이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많기는 했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되는 그 정도의 약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강세 종목군들, 가장 강했던 놈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하락 위험이 증폭되는 금요일 날의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초강세 종목군들이 아닌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그럼 뭔가 다른 부정적인 위험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상승이 아니야, 아직 이것만 재확인시켜준 종목별 동향이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실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으니까 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강하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더 채웁시다, 본격적인 재상승 전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격적인 재상승이라고 낙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사실 금요일날 흐름은 그냥 이 판단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준 그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다수의 종목들도 그냥 재상승 전환이 아직 아닌 정도의 수준의 흐름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앞서 주도주굴에서 가장 강한 놈들도 굉장히 견조한 걸 확인을 했고, 요거보다 한 단계 좀 레벨 다운 되어 있는 주도주군들이 있잖아요. 고가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종목들, 빅테크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모두 다 그냥 기존에 약간 레벨 다운된 이 수준에서의 조정이지, 그걸 넘어서는 본격적인 이런 하락 리스크가 증대하는 수준의 그런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빅테크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뭐 확산된 주도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금리민감주에서도 이튼 코퍼레이션을 보더라도 뭐 또 본격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더 증폭되는 수준은 아니고, 아직 상승 전환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정도의 제약세가 나타났던 것 같고, 이거는 이튼 코퍼레이션 뿐만 아니라 버티브에서도 유사한 형태, 저가갱신, 새로운 저가갱신, 이런 하락 리스크 위험 증가, 이렇게 생각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기 상승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그 정도의 조정이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 수준이 조금 터프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상승 전환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서는 언제든 상승도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 조정도, 하락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과정에서의 하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단기 유동성 축소 정도의 모멘텀인데, 이건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뭐 궁극적인 하락 모멘텀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시적인 요인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종목군의 조정 형태는 물론 종목별로 보면 작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하락 위험이 증폭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가장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형태 자체가 플랫 조정 형태지 가격 조정 형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늘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이후에 어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충격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해석을 달리 하기 위한 엄청난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밤 시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전까지 내렸던 아직 단기 재상승 전환 국면은 아니다 라는 기존 해석이 유효하다는 걸 알려준 그냥 그 정도의 약간은 터프한 조정이 금요일날 있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싶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연말 소강 상태의 시장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체크포인트 중에 이제 변수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물 금리 동향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금리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년물 금리 이 4.7%, 제가 지금 선을 그어 놓은 요 4.7%를 넘어 지금 옆에 지금 파란색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지금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 게 지금 금리가 조정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또 뭐 이거하고 다르게 위로 튄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뭔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튀게 되면 아마 일정 정도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우린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서워서 미리 조정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거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건 2년물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 보시면 요 정도 사실은 이전의 고점과도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크지 않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기물 2년짜리 금리입니다. 반대로 장기금리는 꽤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 이거는 장기금리의 금리 상승이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보통 채권 쪽에서는 금리 스프레드 상승, 그리고 일드 커브의 스팁, 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런 일드 커브의 스팁, 뭐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이런 것들은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극과 극으로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경기 상황이 좋으면 장기로 금리를 돈을 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늘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뭔가 불확실성이 엄청 증폭이 될 때 또 장기금리가 더 위험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더 증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트럼프 당선됐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래 상황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안전하고 장기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현상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장기금리가 4.7% 위로 튄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궁극적으로 매크로가 좋을 때는 나빠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꽤 원칙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기금리를 주목해서 보되, 지금 뭐 또 일부에서는 이 장기금리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또 시장의 위험 심리를 조성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증시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기는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궁극적인 변곡점이 될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는, 사실은 우린 증시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결국 가격 흐름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서 이제 우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지수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좀 터프한 조정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도주군의 조정 형태 때문이었잖아요. 조정 형태가 기본적으로 추가 가격 조정 폭이 커지는 그런 위험보다는 플랫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이란 말이죠. 오늘 추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조금 빠지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와 생각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안정 조정 레벨을 넘어서는 가격 조정의 흐름이 강한 종목, 특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뭔가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는 장기물 금리하고 주도주군의 조정 형태. 이것도 그냥 조정 형태라는 게 오늘 조정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밤의 조정 형태,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밤의 체크 포인트이지 않을까,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기 상승 전환이 아직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FOMC 이후에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다시 늘려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은 우리의 해석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뭐 그냥 해석대로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냥 관점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강해지는 시점에서 강한 주식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 채웠던 부분들을 채워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65에서 70%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거기가 60에서 65 정도, 그리고 미국 경기 민감주, 저는 주목하는 거는 은행은 그래도 궁극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한 5 정도, 뭐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 컨셉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도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다는 핵심 주도주 소프트웨어, 테슬라 중심으로 비중이 좀 많은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브로드컴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 사실 브로드컴은 반도체니까 하드웨어인데, 그죠? 이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브로드컴의 핵심 주도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여간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컨셉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이 2024년에는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 진짜 저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곁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에도 절 진짜 계속해서 채찍질 해주시면 저는 묵묵히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응원했던 것처럼 묵묵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나라 너무 12월 들어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네요. 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질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보다 큰 대박의 기운이 우리 찐생 여러분께 가득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